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인생 이꼴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매 순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시나요? 내가 지금 잘 맞게 가고 있나?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시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질문은 인간의 의식 수준은 어떻게 발달하는가입니다. 지난 이제 11강에서 우리는 만족과 행복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만족과 행복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아무리 늘려간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저절로 행복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는 거냐? 오늘 말씀드릴 이 의식 수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행복과도 많이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 수준이 인생의 선택과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행복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결과들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수준, 단계가 올라가면 딜레마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 수준을 올려가는 목적 자체가 행복은 아니지만 또 행복이라는 부산물을 얻으려면 사람의 의식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야만 하고요. 그렇다면 그 의식 수준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오늘 드릴 이야기의 핵심 주제이고요. 이제 의식의 단계 이야기는 아주 큰 주제라서 평소에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아마 접해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를 언급하는 게 실은 저도 상당히 좀 부담도 되고 걱정이 돼서 이 주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하지만 제가 이제 의식의 단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사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이란 걸 하면서도 문제를 많이 풀어가는데 많이 활용하는 개념 도구라서 여러분들도 좀 익혀놓으시면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내서 좀 다루게 됐습니다. 또한 이 의식의 발달 단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읽어나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3장 이후의 과정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그 문장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여러 차례 다듬느라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는데요. 부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분의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 또는 키워드로 저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톨레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1장 제목, 다시 1장의 제목을 한번 가보시면 인간의식의 꽃피어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인간의식의 꽃피어남이라는 구절은 이 책 전체의 주제를 또 가장 압축적이고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말이 너무 시적이잖아요. 인간의식의 꽃피어남,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좀 시적인 표현을 좀 딱딱한 말로 풀면 저는 인간의 의식 수준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풀어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톨레는 아주 좀 시적으로 꽃피어남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결국 그죠?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좀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장 같고요. 신생아에서부터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쭉 관찰하면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금방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아이들마다 당연히 속도 차이는 좀 있겠지만 한 해 한 해 분명히 다르게 성장하는 것들이 금방 눈에 띕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뭐 한 18, 19, 20살이 지나면 그럼 이름하여 성인의 삶에서는, 성인기 이후의 삶들에서는 그 발달이 어떨까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발달 지체가 있지 않다면 6살, 7살 아이들을 다 이제 이해하고 뭐 말하는 수준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는 발달에 대한 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특징적인 그 발달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면 6살, 7살 아이가 30년이 지나서 36, 37살쯤 됐을 때 그때도 나이에 맞게 다들 비슷한 발달 단계에 도달할까요? 여러분 뭐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면 저절로 다 원만하고 성숙해지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이런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그냥 다른 것이 그냥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냥 차이다. 다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도 그 관점에 보다 건강한 관점과 조금 덜 건강한 관점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성인기 이후에는 이제 익숙한 사람 간의 차이는 주로 성격 차이, 성향 차이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각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실은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들이 시중에 많이 소개되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뭐 기업에서는 워크샵이라 하기도 하고, 심리 검사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을 하죠. 뭐 대표적으로는 기질, 유전자, 성향, 뭐 이런 차이들이 성격,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이제 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해하는 도구 중에 요즘 이제 가장 핫하고 이제 유명해진 게 MBTI죠. 그래서 요즘은 그 개개인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에는 MBTI가 가장 이제 요즘 대세 패러다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MBTI를 통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차이를 이해한다. 물론 이게 요새 너무 과몰입 현상이 일어나서 원래 검사의 의도보다 좀 과잉 해석되고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만 그 자체 검사의 첫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검사들은 주로 이제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냐면 유형론, 타이폴로지라는 관점으로 이제 사람의 유형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마다 각자 유형이 있다는 건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심리 유형만으로는 사람이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걸 대부분은 사람을 어떻게 16가지 유형으로만 나누냐. 그래서 유형의 개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뭐 유형의 개수가 100가지가 된다고 한들 그거 가지고 사람이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개수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보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좀 더 저는 근본적인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높이축이 빠졌다는 점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높이축이 빠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은 MBTI 같은 검사들은 2차원적으로 지금 사람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면, XY축을 가진 게 이제 2차원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의 발달은 실은 2차원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입체적이거든요. 근데 입체를 표현하려면 XY 말고도 높이축, Z축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의식의 발달이라고 말씀드릴 거는 이런 평면적인 것보다는요, 주로 높이축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의미의 뭐 성향, 성격 이런 단어보다는 좀 수직적인 의미의 의식 수준, 의식 단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의식 그 자체이죠. 우리 모두는 다 의식인데 우리의 의식 단계는 다 똑같지 않다. 다르다는 건 실은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쨌든 우리는 다 이제 각자 성장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의 성장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성장 과정에서 나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겪게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단계쯤 와 있고 그것도 내가 좀 단계를 올려가려면 어떤 노력들을 더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의 성장 과정에는 어떤 특정한 방향성이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각자가 그냥 정말 다른 가치관을 갖고 그냥 다 살아가는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본다면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본다면 인류의 발달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어떤 방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왕 좀 거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거시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뭐 특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처음 이 책을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좀 지금까지 읽어본 심리학 책이나 기존의 책들하고는 느낌이나 스케일이 좀 많이 다르지 않으셨나요? 저도 되게 좀 처음에 어리둥절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의 첫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1억 1,400만 년 전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났다.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 장의 제목은 어때요?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좀 너무 스케일이 커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할까요? 그죠? 이 책이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제 요즘 되게 핫한 심리학, 정신의학 컨텐츠들은 되게 좀 미시적인 관점의 이야기들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트라우마, 대인관계, 자존감, 성격, 또 요즘 인기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이야기들은 미시적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가 틀렸다 안 틀렸다의 얘기가 아니고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미시적인 관점은 굉장히 디테일해서 좋지만 너무 미시적으로만 접근하면 문제는 전체를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잘못 가버리면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고 수련을 받을 때는 미시적 관점에서 먼저 공부를 시작했고 또 지금도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미시적 관점을 활용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는 거시적인 전체 윤곽을 먼저 어느 정도 보고 난 후에 퍼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다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로는 좀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관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큰 지도를 머리에 넣고 디테일을 봐야지 전체와 부분, 또 현상과 현상 이면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최근에는 물론 이런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연결해주는 이름하자면 중시적 관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알게 됐는데 아직은 제가 그쪽에 중시적 관점에 대한 것은 아직은 공부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나눌 수준이 되면 차차 이제 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방송이나 책 이런 데서 워낙 잘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이야기를 좀 귀담아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좀 당장은 먼 얘기 같지만 거시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거시적인 부분들을 먼저 언급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차차 좀 채워갈 텐데 여러분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의 연결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의문이 많이 생기시면 질문을 많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채워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많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의식이라는 단어로 잠깐 돌아올게요.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식의 작용을 통해서 의식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럼 의식이 도대체 뭐냐? 이 얘기는 또 너무 큰 주제라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적절한 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 중에서 두 단어, 의식의 상태 그리고 단계라는 두 단어를 중심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의식의 상태라는 것부터 먼저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의식의 상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스테이트. 이 상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의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의식의 상태는 늘 변한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지금 살면서 제일 흔하게 접하는 의식 상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이야기에 너무 졸리지도 않고 너무 막 이렇게 과잉으로 흥분하지도 않은 채 제 말에 집중하고 계시다면 이 상태를 정상각성 상태, normal waking state라고 합니다. 되게 우리는 이 정상각성 상태에서 말도 하고 밥 먹고 운전하고 일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이 정상각성 상태 안에서도 좀 졸리울 때도 있고 뭐 조금 더 텐션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 전체가 그냥 우리가 깨어서 잠들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 대부분 노멀 웨이킹 스테이트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이 이외에 당연히 아까 제가 잠을 언급했지만 잠에 대해서도 그죠? 그게 이제 꿈이 없는 잠의 상태 그리고 꿈꾸는 잠의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 하루를 이제 겪으면서 이제 보내는 주로 이제 겪는 의식 상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상각성 상태, normal waking state라고 할 때 우리가 normal waking이라고 이름 붙인 이 상태가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서 공부할 의식의 단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톨레가 책 앞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뭐 톨레 쌤이 여러 가지로 언급하셨지만 뭐 이전에 제가 인용한 부분을 한번 다시 언급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몽유병 환자처럼 살고 있으며 오랜 기능장애의 마음 습관에 갇혀 똑같은 악몽 같은 현실을 언제나 계속해서 재창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실은 높은 단계에서 보면 몽유병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픈 현실이지만 이걸 제대로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이 이런 삶의 반복, 굴레에서 빠져나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톨레는 단계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차원, 다른 차원의 의식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지만 근본 의미는 그렇게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톨레는 되게 상당히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기 때문에 실은 정확하게 찝어주지 않으면 좀 의미를 조금 파악하는데 또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언급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노멀 웨이킹 스테이트 말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의식의 상태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변성 의식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그러니까 조금 변한 상태라는 거죠. 이런 변형 의식 상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건강하고 좀 긍정적인 변형 의식 상태도 있고요. 좀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은 변형 의식 상태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흔한 변형 의식 상태는 뭐냐? 술 취한 상태입니다. 술 취한 상태는 확실히 그죠? 정상 각성 상태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다고 잠든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깨어 있긴 하지만 뭐 감각 체험도 다르고 평소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술을 마셔본 분들이라면 의식이 그죠? 알코올의 도수와 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많이 경험할 겁니다. 몰입이라는 경험도 변형의식 상태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몰입이 되면 시간 감각도 달라지고 감각기관의 민감도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뭐 어떤 일에 집중할 때도 있고요. 또 몰입을 경험하기 쉬운 상태가 극장에 가서 지루한 영화 말고요. 굉장히 재밌거나 감동적일 때 우리는 이제 몰입이 좀 일어나죠. 그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저 푹 빠져서 다른 것들은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의식이 굉장히 집중된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어쩌면 뭐 치료적으로 유도하는 최면 상태도 일종의 몰입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할 때도 변형의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명상의 깊이에 따라서 집중의 정도에 따라 변형의식 상태의 깊이가 굉장히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은 선정 상태 이렇게 해서 선정 상태에 대해서도 각각의 깊이가 존재합니다. 이래 뭐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명상 상태나 뭐 기도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변형의식 상태에 들어가고 뭐 특수한 경험, 특수한 체험들이 일어납니다. 뭐 유명한 그 기독교의 방언이라는 체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형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종교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꼭 종교적 활동 말고도 아름다운 예술 활동이나 엄청난 것까지도 아니죠. 대자연 앞에서도 사람의 감수성에 따라서 변형의식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서 변형의식 상태를 잘 체험하시는 분들이 감수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굳이 아까 MBTI로 말씀드리면 N이 좀 높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체험하시겠죠. 책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행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남긴 단어 중에서 무라일체, 황홀경, 삼매경 이런 단어들이 요즘 말로 하면 변형의식 상태의 경험들을 이제 표현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변형의식 상태가 왜 중요하냐? 이 변형의식 상태에서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특수 인식 능력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정상 각성 상태에서는 알아차리거나 접하기 힘든 정보들을 변형의식 상태에서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변형의식 상태에서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고 평소에 나하고는 생각의 수준이 확 달라지는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체험들은 평소에 좁은 자신의 바운더리를 넓혀주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경험들이 주로 상태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끝나면 원래의 자신의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의 그 상태를 막 재경험하려고 그런 특수한 체험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기에 몰두하느라 자기의 일상과 단절이 되고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의식의 상태와 단계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상태는 좀 단기적이고 변동성이 큽니다. 이에 반해서 단계는 단계는 잘 변하지 않고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의식의 높은 상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의식의 높은 단계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의식의 상태에서는요, 특수한 능력을 가끔 얻는 경우도 있는데, 이 특수한 능력을 얻었지만 의식의 단계가 따라주지 못해서 나중에 이게 유명해졌다가 나중에 크게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구설수에 오르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전에 이제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좀 의식의 단계에 대해서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의 의식의 단계에 맞춰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에크하르트 톨레를 비롯한 많은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의 핵심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많은 내담자분들하고 이제 개인 치료를 진행하면서 직접 제적으로도 제가 좀 체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의식의 단계가 올라가신 분들이 다른 여타 삶의 객관적인 조건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느낌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여기서 저는 삶의 객관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삶의 조건들을 바꾸는 게 늘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상담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실은 내가 힘든 건 이 주변 사람들 때문인데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나만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그러면 제가 매번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대답하는 게, 어차피 지금 그들을 바꿀 수 없다는 건 명백하다면, 그게 이제 명백한 상태에서 내가 바뀌었을 때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실험해 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표면적 수준이 아니고 좀 근본적 수준에서 바뀌기 위해서는 의식의 단계에 대한 의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의식의 단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 제가 꼭 부연드리고 싶은 말은 대체적으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의식의 단계가 올라가면 실제적인 삶의 조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단계가 올라가면 모든 감각적인 욕구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냐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의식의 단계와 그 사람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집단의식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의식의 단계가 꽤 높은 북유럽 국가들 보면 복지 수준이나 삶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오늘 제가 왜 어떤 이유로 의식의 발달, 의식의 단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제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심으로 읽고 있는 에크하르트 톨레 선생님은 의식에 관해 많이 말씀하시지만 좀 단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책에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하시고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식에 관한 공부에서 의식 발달의 좀 구체적 단계를 아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단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톨레는 주로 이 책에서는 크게 에고와 에고 너머 단계 이렇게 그냥 한 2단계 정도로 구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후반부에 가면 이제 현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현존은 영어 being을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being, 현존 단계와 에고 단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계신데 의식의 발달에 대해서 언급할 한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마다 각각의 단계들을 굉장히 많이 나눠놨어요. 좀 적게 나누면 한 3단계, 어떤 분은 5단계, 8단계, 9단계 이렇게 이제 세분을 해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3단계로 볼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8단계, 9단계로도 볼 수 있는데 실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그 단계의 구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포착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겠죠. 유명한 철학자 니체도 인간의 정신 발달을 이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제 3단계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재밌고 유익한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으로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또 하나 단계라는 그 단어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이론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욕구 단계 이론 이렇게 위계는 아마 하이어라키 그죠? 단계가 있다는 거고 실은 매슬로우의 이론 자체는 의식의 발달은 아니지만 욕구의 발달 단계와 의식의 발달 단계는 상당히 관련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매슬로우는 초창기에 이론의 초창기에는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맨 밑바닥에 그죠 생리적 욕구가 좀 해결이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소속과 사랑, 애정, 그리고 좀 그 윗단계가 되면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맨 위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항상 궁금했던 게 과연 자아 실현이란 건 뭘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제 근데 저는 거기에도 주목할 수 했지만 그리고 이제 매슬로우 욕구 이론이 나중에 매슬로우가 말년에 이 이론을 좀 더 확장합니다. 그거는 5단계 이론보다는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슬로우가 아까 요 앞에 밑에 4단계까지는 갔고요. 이 자아 아까 실현의 단계의 욕구를 여기를 좀 더 이제 그래서 총 8단계 욕구로 이제 확장시켜서 설명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 욕구 위에 자아 초월의 욕구라고 하는 이쪽 이야기를 이제 추가를 했는데 각각의 단계를 지금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보다는요 여기에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의 욕구,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모두가 다 크게 묶으면 이제 결핍의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이 안전, 소속,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죠?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아주 생리적 욕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해결이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이 결핍 욕구 단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족에 자꾸 근데 결핍 욕구 단계에 살 때는요 만족과 불만족의 세계를 그냥 끊임없는 지방령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그쪽 세계에서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결핍 욕구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좀 단계 이야기가 나오고요. 매슬로우 이외에 오늘 좀 의식의 발달 단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전해주실 선생님 한 분을 오늘 새로 모셔왔습니다. 네, 이분은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시고요. 이분은 1927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에카르트 톨레보다는 약 20년 정도 먼저 활동하신 분입니다. 에카르트 톨레가 전형적인 문과형 영적 스승이라면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과형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접근하는 성향은 아주 다르신데 그렇지만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으면 전체의 이야기를 전체의 윤곽을 파악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에카르트 톨레의 책을 먼저 추천한 이유는 톨레의 책이 훨씬 더 일단 포괄적이고 문장으로서는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전체의 개론서로서는 톨레 책이 더 좋은 것 같아서 톨레를 먼저 말씀드리고 반면에 디테일한 면에서는 호킨스 선생님의 책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떤 같은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이 언급하신 문장을 이제 비교해서 전달해 드릴까 하고요. 데이비드 호킨스는 약 한 40년간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저술을 남기셨고 우리말로도 상당히 번역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살펴보기는 너무 방대하니까 저는 이분의 책 중에서 생전의 마지막 저서인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책 표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의식 탐구 이론을 완결짓는 호킨스 박사의 마지막 역작이다. 그 이 책을 단 한 권만 읽을 수 있다면 바로 이 책을 택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호킨스의 발달 이론, 의식 이론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게 뭐 이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의 연구를 책 한 권이 아니고 한 장의 표로 요약한다면 이제 이 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표의 제목은 Map of Consciousness Level.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식 수준에 대한 지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지도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이 표는 그리고 아까 MBTI 같은 사람의 유형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까 여기서 높이축만 그러니까 Z축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 표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압축돼 있지만 일단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말로 일단 번역된 걸 먼저 좀 살펴본 후에 이 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보다 좀 색상이 빠져서 좀 심심하긴 하지만 이 표부터 먼저 살펴보고 아까 이제 다시 그 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아마 저랑 그 개인 상담하시면서 이 표를 같이 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 표를 보면 볼수록 저한테 상담 과정에서도 많은 통찰을 주고 인간의 의식의 정말 과정을 잘 이렇게 요약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 표를 처음 보신 분들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표를 좀 찬찬히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살펴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표고요. 일단 표를 살펴보실 때는 두 번째, 앞에 숫자 말고 두 번째 의식 수준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 좀 개인적인 자의적인 해석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참고만 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표를 특히 이제 이 의식 수준에 관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수치심,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용기, 중용,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좀 단어가 위로 올라갈수록 단어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되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위로 올라갈수록 저는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또 이 표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 표에서 이 단계가 조금 그 부정적인 어감에서 긍정적인 어감으로 바뀌는 구간이 하나 있거든요. 어디에서 바뀔까요? 대부분 아마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여기서 많이 바뀐다고. 용기와 자존심에서, 그죠? 좀 더 네거티브한 이미지에서, 그죠? 좀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어감으로 확 바뀌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파란 선을 중심으로 여기를 아랫동네, 여기를 윗동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좀 자의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우리는 인간 대부분은 어디에 더 많이 살 거냐? 아랫동네에 훨씬 더 많이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저 개인의 관찰로는 아랫동네에 저는 한 90에서 95% 정도 살지 않을까. 윗동네에 한 5에서 많게 잡으면 한 10% 정도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지도는 상태와 단계를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상태적으로는 잠깐은 윗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는 오랫동안 위의 단계에서 머무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야기하고 조금 접목시켜 본다면요. 이제 톨레가 말한 이 에고라는 개념이 주로 이 수치심에서 자존심까지 부분을 의미하지 않나. 그리고 요 위로 갈수록 에고 너머의 단계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동네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도 좀 재미있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주목한 거는 또 이제 수치심이라는, 이게 수치심이 가장 아래에 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해가면서 결국 수많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핵심 문제 안에 수치심이라는 공통적인 어떤 감정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지도에서도 이 수치심이 제일 저변에 깔려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놀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치심과 이 자존심이 개인적으로 좀 대극관계라고 좀 그죠? 수치심과 자존심. 이 자존심은 정확하게 이게 원래 아마 프라이드의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자부심이라고 번역한도 괜찮은데, 그러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내면에 굉장히 깊은 수치심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분노와 죄의식도 일종의 이제 대극관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서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가는 거.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단계가 좀 높아 보이지만 여기 자체가 전부 다 결핍 욕구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동네는 어쨌든 저는 가장 강력하게는 수치심이 지배하는 동네. 그래서 이 어떤 수치심의 중력을 깨뜨리면 좀 위로 올라가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수치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카르트 톨레도 그죠? 에고의 핵심 개념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뭔가 모자라다, 결함이 있다 라는 게 이제 에고의 핵심적인 착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점에서 톨레의 이야기와 데이비드 호킨스의 연구가 상당히 이렇게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는 데 있어서 이 의식의 단계가를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더 이제 조금 더 우리 컬러풀한 이 표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실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 영어로 이 표를 만드신 분들도 또 하나 이제 이 표를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밑에 수치심에서부터 슬픔, 그죠? 수치심, 죄의식, 뭐 에이패시는 뭔가 이제 실은 무감동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뭐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 그리고 그리프가 이제 슬픔이라고 한다면 크게 또 이 단계들을 묶으면 여기 요 한 네 구간, 그 다음에 두려움, 욕망, 분노, 아까 그 자부심, 프라이드까지 이렇게 하나 구간 묶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용기, 중용, 자발성, 뭐 억셉턴스, 받아들임, 이성, 요 구간을 대충 이렇게 묶으면 맨 밑에 요 구간을 저는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냥 우스개로 이름을 붙인 건데 여기는 좀 사는 게 실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게 지옥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자부심까지는 사는 게 감옥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한 200에서 한 500, 400에서 500 사이는 이건 이제 제가 사는 게 가석방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요 윗단계 가야 좀 더 이제 본질적인 자유로움에 도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 지옥과 감옥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인가? 누가 만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만든 지옥이자 감옥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좋은 소식은 우리가 자각하는 순간 이 창살 없는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그래서 awareness, 이제 자각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 표를 이제 살펴볼 게 많아서 하나씩 조금만 지워갈게요. 저번에 제가 그 만족을 외부 조건에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표를 어디서 이제 구했는데 이 자부심, 프라이드 옆에 뭐라고 설명된지 한번 보세요. dependent upon external condi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외부 조건에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부심은 외부 조건에 의존적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이까지 그거 데이비드 호킨스 역시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치심에서 자부심까지 작용하는 힘을 이분은 폴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용기부터 여기까지 작용하는 힘을 파워라고 표현해서 파워로 살아가는 것과 폴스로 살아가는 것이 좀 다르다. 그리고 포스는 굉장히 디스트럭티브한, 굉장히 좀 파괴적인 에너지고 파워가 크리에이티브한 에너지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스타워즈라는 영화에서는 그죠, 포스와 함께 하시길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제 포스를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힘으로 일단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 용기를 중심으로 그죠, 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용기가 파워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willingness, 그리고 이 acceptance도 중요한데요. acceptance 정도에 다다르면 그죠? 그리고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하고 체념하는 거하고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체념은 에이패시, 이 좀 여기에 굉장히 가까워서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거하고요. 받아들이는 게 이 표에 의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들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내가 이제 어떤 단계에 있고 이제 주로 보통 우리는 한 3-4칸 정도에 걸쳐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분포할까, 이거는 좀 추론해 보면 저는 가장 흔한 단계는 두려움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려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삶의 특징을 보이게 될까 했을 때, 뭐 겁이 많다, 걱정이 많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고요.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하나는 저는 계속 규칙을 만들고
통제하려는 습관을 보인다. 그래서 어떤 계획되고 예측 가능한 대로만 움직여야 편안하신 게 그게 뭐 개인의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저는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 단계에 있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좀 불안해 하시고 뭔가 가만히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현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분해야 될 거는 사랑과 욕망이 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진짜 사랑의 단계에서는 소유의 욕구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소유와 통제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욕망의 좀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호킨스의 표에 의하면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이 아랫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지금 밑에 단계의 얘기가 아까 매슬로우 욕구의 이론에 의하면 이게 다 지금 결핍 욕구하고 관계된 거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용어는 다르지만 지금 굉장히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표를 놓고 보니까 이제 뭐 한 중간 정도 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에너지 레벨로 표현하면 실제로는 실은 아까 그래서 그 숫자의 의미, 이 숫자는 실은 이제 로그로 이제 에너지를 표현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자부심 수준이 여기서 한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레벨도 굉장히 낮고요. 이제 뭐 여기는 뭐 좀 측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enlightenment는 보통 이제 뭐 깨달음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에너지의 차이가 실은 이게 아마 표를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렇지 이게 훨씬 더 넓게 펼쳐질 텐데 우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힘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인간 의식에 대한 스펙트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대부분 왜냐면 이 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사는 게 자꾸 여기 이런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주어지는 좀 잠깐의 만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맴돌기 쉽거든요. 근데 훨씬 더 윗단계의 인식과 감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비드 호킨스 이외에 인간의 의식 그리고 의식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론으로 연구한 결과물들이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이제 소개된 게 많고 호킨스의 의식 지도 이외에 주목할 만한 가치 있는 좀 발달 이론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 그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해지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먼저 정말 중요한 부분만 조금 언급드리고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살펴볼 만한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발달 이론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는 나선 역동학, 나선 동력학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에서는 인간의 발달을 크게 8단계로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새로운 뭐 9단계, 10단계가 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이제 8단계라고 이제 보는 거죠. 대부분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평균 우리가 가장 흔히 만나는 사람들은 요 4단계와 5단계 제일 많이 분포하는 것 같습니다. 요 두 단계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과 충돌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도 실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통찰을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에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게 단계가 아까 쭉 연속된 게 아니고요. 아까 데이비드 호킨스에서도 왜 그 용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칸 차이가 아니고 굉장히 구분이 되잖아요. 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를 이렇게 주창하신 분들도 특히 이 6단계와 7단계 사이를 크게 이제 층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6단계까지를 1층, 그리고 7단계와 8단계를 2층, 세컨드 티어, 퍼스트 티어 이렇게 층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큰
도약이. 물론 이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를 얘기하신 분들이 first tier, 이제 1단계에서 6단계까지를 subsistence, 뭐 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subsistence, 이거 이제 저희 평소에 잘 쓰는 단어가 아니어가지고,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근근히 살아간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근히 살아간다. 뭐 호구지책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단계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단계에 있을 때는 좀 살아가는 게 되게 힘겹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좀 지치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은 조금씩 좋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세컨 티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잉이라고 표현했죠. 아까 에크하르트 톨레 선생님도 그죠? 에고 너머를 빙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여기서부터는 좀 존재적인 그리고 2층 의식에 도달하면 굉장히 전체가 보이기 쉽고 이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세컨 티어는 옐로우 단계가 약 한 50년 전에 출현했고 그 위에 터콰이즈라고 하는데 청록색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말로 뭐 불과 한 30년 전에 이제 인류 역사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죠? 근근히 살아가는 뭐 생존 단계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그 위에 의식 단계가 있다는 걸 일단은 알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선적으로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면서 윗단계를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단계마다 인생의 중심 가치 그리고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 이론을 잘 이해하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나하고 왜 가치관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좋아서 나중에 대인관계를 하기에도 상당히 편해지고 심지어 뭐 기업체를 이끌고 뭐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다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까지 실은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발달의 이론들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나온 방대한 여러 발달 이론들을 켄 일버란 분이 하나로 집대성해서 통합의 지도, 인테그랄 맵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도 그죠? 아까 잠깐 보셨던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도 지금 보이고 그 위에도 그죠? 다른 이론들과 하고 통합해서 이제 발달의 단계들을 켄 일버란 분이 통합해서 만들어서 여기 이 표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실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켄 일버는 그래서 거의 뭐 의식 연구 분야의 아인슈타인이다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인류의 의식에 관한 시야를 어마어마하게 넓혀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오신 분들도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처음에 접하면 약간 좀 압도되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런 사변적인 이야기들이 당장에 내가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지금은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만 잡으면 되는데 왜 제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방향 설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뭐 바다나 사막 같은 곳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잡는 데 있어서 지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연구 결과를 집약하면서 다 그래서 이제 지도, 맵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저 역시 이분들의 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생에서 좀 헤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단계를 이해하는 건 그냥 지적인 유희나 그런 사변적인 놀이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런 아까 말한 높이축에 관한 얘기들을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건지는 잘 몰라도 좀 잘 안 하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제가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그런 의도가 있고요. 이 표에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 표를 다 이해하기 전에 제가 이 표에서 가장 중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단어 하나만 이제 뽑는다면
여기를 조금 여기 잘 안 보이실 건데, 요 앞에. 이게 뭐냐면, 프리 컨벤셔널, 컨벤셔널, 포스트 컨벤셔널. 이렇게 단어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축으로 이해해 보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해서,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중심이 되는 컨벤셔널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합시다. 그래야 그 컨벤셔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제일 흔하게 번역하는 단어는 인습적이다. 인습적이다. 그냥 통념적이다. 관습적이다. 상식적이다. 평균적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거. 그죠? 그러면 이 풀이가 붙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인습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포스트 컨벤셔널은 후인습, 인습 너머의 단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인지 발달에 관해서도 쓸 수 있고 뭐 도덕 발달에 관해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단계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역시 또 우리 평균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컨벤셔널한 수준에 도달하고 실은 안타깝게도 그 후인습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통념이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거기에 머물고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자기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각각의 이론이 뭐 어떤 이론은 프리 컨벤셔널에서 이걸 뭐 세 가지로 구분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뭐 6단계로도 나뉘고 9단계로도 나뉘는데 크게 나누면 사람의 발달은 전인습 단계, 인습 단계, 후인습 단계 이렇게도 나눠집니다.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잘 적용한 도덕 발달에 대한 표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홀버그란 분이 이제 도덕성의 발달 역시 그래서 도덕성 발달 단계도 크게 앞부분으로 보시면 그죠? 전인습, 인습, 후인습 이렇게 이제 크게 3단계 각각의 이제 전인습 단계도 2개씩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이제 3단계 자세히 나누면 6단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도덕의 발달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전인습 단계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낮은 도덕 발달 단계는 뭐냐면 벌과 복종의 지향은 뭐냐면 이게 어떤 게 도덕이냐 혼나지 않는 것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나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 선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단계에 머물게 되면요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쉬우니까 이 단계 수준이 그죠 보통 한 10살 이전까지는 그죠 나한테 좋은 것들만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이제 인습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습 단계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대인관계 조화지향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보니까 여기에 많이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 조화지향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무엇이 선한 것이냐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선한 거죠. 그럼 무엇이 악한 거냐 사람들의 어떤 평화를 깨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조직의 내부 고발자들은 나쁜 행동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더 가치 충돌의 문제 그리고 죄책감의 문제를 다루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뭐 많이 보면 한 80에서 90%는 이 인습 단계에서 되게 발달이 머무니까 또 하나 이 단계의 문제가 뭐냐면요. 인습 단계의 분들은 이 전인습 단계 분들을 보면 당연히 그죠? 아유, 사람이 저래도 되나? 왜냐면 실은 이게 발달이 저절로 이렇게 16세 이후에 후인습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도 개인적 보상 지향에 있는 분들은 아우,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습 단계에서는요. 윗단계의 후인습 단계의 윤리관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죠 어떤 맥락과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들을
막 비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습 단계에서는 내가 알고 내가 가진 가치관들이 되게 절대적이고 그게 전부라는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쩌면 인습 단계의 분들이 나이가 들면 조금 속된 말로 꼰대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되게 이 대인관계 조화 지향에서의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개인 간의 바운더리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윗단계 보편적 도덕 원리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걸 이해하려면 의식의 이제 발달이 과연 어떤 방향성 어떤 걸 중심 가치로 해서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만 어떤 것이 좀 더 상위 가치이고 왜냐하면 상위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요 필연적으로 부득이하게 하위 가치가 조금 손상될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다행히 코로나가 조금 이제 끝나가는 시기지만 1, 2년 전만 해도 자,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어떤 가치가 충돌했냐면요.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가치와 개인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막 코로나가 확산될 때 방역을 우선시하면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면 개인의 자유가 그죠? 어느 정도 이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딜레마 상황일 때 그죠? 두 가지 가치가 좀 더 중요하지만 어떤 가치를 좀 더 이제 중시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선택의 상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되게 그런 것들의 가치에 위기가 있다는 걸 판단하지 못하면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가 법률에서도 잘 보면요. 그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이 헌법적 가치하고 위배되면 그죠? 그 법은 법률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인관계 조화라는 게 나쁜 가치는 아니지만 때로는 그죠? 이게 그러면 보편적 도덕 원리의 핵심은 뭘까? 저는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조선시대나 뭐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죠? 집단의 어떤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게 굉장히 선한 거였다면 지금은 조금씩 더 이제 건강한 개인주의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더 상위 가치들이 이제 앞으로 출현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조금 의식의 단계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로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또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건 주객 미분의 단계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주객 미분은 뭐냐면, 주객, 주체와 객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미분,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다. 제일 대표적인 게 신생아 상태에서 엄마와 아기가 그냥 한 덩어리, 그죠? 신생아 입장에서는 나와 세상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제 단계에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물론 자의식이 생기고 조금 분화가 되지만 어느 정도 발달을 이루어도 우리가 실은 완전한 개인의 자의식을 그래서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제 발달이 주객 미분 상태에서 주객 분리라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는 주객 미분과 주객 분리 사이를 어떤 가치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족의 뭐 바람, 그 가족의 가치 이런 것들과 내 자신의 꿈, 욕망 사이에서 그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자크락강이라는 유명한 그 정신 분석학자가 이런 말을 남긴 게 있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말이 거창해 보이지만 뭐 풀었으면 이런 말 같아요. 우리의 욕망은 결국 내 욕망이 아니고 누군가의 욕망을 그죠? 내 욕망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 하나 들은 게 어떤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내 꿈은 의사래요 이런 말을 뭐 실제인지 전해 들은 말이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7살에서 그런 게 끝나지 않고 17살, 27살까지 그죠? 그냥 부모의 기대와 사회의 기대가 마치 그냥 자신의 꿈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운더리
어떤 경계를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주객 분리 단계에 많이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남의 시선과 평가에 많이 휘둘린다면 우리는 아직 주객 미분과 주객 분리 사이에 그죠? 아직 그게 혼란이 다 극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주객 미분 상태에 사는 건 참 끈적끈적하고요. 너무 실은 사는 게 좀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객 분리로만 온전히 들어가도 굉장히 좀 홀가분하고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객 분리 단계가 실은 발달의 끝이냐? 주객 분리 단계를 잘 거쳐야 건강한 주체와 객체의 초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깨달음의 상태인데 주객 초월의 단계는 어떤 면에서는 주객 미분의 단계하고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객 초월은 건강한 주객 분리를 거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주객 미분의 단계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자주 나오는 가스라이팅이나 뭐 이런 어떤 감정의 사슬 이런 것들은 다 주객 미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개인 상담을 하면서 많은 내담자분들이 이 가족의 기대, 부모의 기대, 뭐 또는 주변의 어떤 이때까지 자기가 자신이 구축한 사회적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게 힘들다. 이런 것들이 실은 주객 미분과 주객 분리의 발달 과제의 어떤 성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거고요. 우리의 발달은 아까 제가 방향성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객 분리에서 주객 초월 쪽.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과제는 주체와 객체를 바운더리를 분명히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콜버그의 말로 하면 대인관계 조화지향에서 보편적 도덕 원리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권위 또 규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보편타당한 자꾸 어떤 시대를 초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건 되게 주객 미분 상태에서 일어나는 가치 판단이고요. 주객 분리 단계에서는 그런 가치들은 그냥 시대의 맥락에 따라서 그냥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거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 가치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필요하면 적용할 수도 있고 좀 더 아닐 수도 있다는 좀 상황 윤리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좀 복잡하지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쭉 이제 길게 늘어뜨려서 한 이유는 이 문장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언급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톨레의 이야기를 보면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 의식의 진화, 그죠? 의식의 진화. 의식의 진화라는 게 실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의식의 진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구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근데 여기서 삶이 뭐죠? 삶이 무엇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경험을 줄까? 그거를 저는 좀 이 문장을 데이비드 호킨스가 좀 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문장이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가 또 유명한 그죠 정신의학자이신 칼 융의 연구를 인용해서 평생에 걸친 연구 끝에 칼 융은 무의식 속에는 전체가 되고 완전해지고 큰 나를 깨닫고자 하는 선천적 충동이 있어서 무의식이 설사 의식적인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해도 충동을 실현할 방법과 수단을 고안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말이 좀 어렵지만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뭔가 경험과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융이라는 그죠? 대학자가 평생에 걸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다. 그래서 아까 삶이 의식의 진화에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고 할 때 이 삶은 결국 우리 전체의 무의식 속에 있는 큰 나, 뭐 셀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말과 저는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그죠? 이 말을 잘 받아들인다면 그죠? 그리고 이 말이 충분히
소화가 되면 훨씬 더 용기 단계로 올라가고 그 이상의 단계로 올라가기가 좀 의식의 진화의 속도가 훨씬 가속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사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의식의 여정이 아닐까. 의식의 여정에서 그래서 의식의 발달의 이론을 조금 알고 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흔하게 보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요. 시중에 널려 있는 정보들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눈이 완전히 좀 달라집니다. 뭐 인생에 좀 안개가 걷히고 사는 게 조금 재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실은 뭐 인류가 남긴 모든 문학, 영화, 신화, 드라마, 심지어 뭐 타로 카드 뭐 이런 데도 모든 인간 정신의 산물에는 의식의 여정, 달리 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 성장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인간의 집단 무의식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혹시 뭐 지금까지 가끔 추천했던 뭐 해리포터란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추천하진 않았었지만 또는 호텔 델루나 뭐 오해영, 그죠? 뭐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어린 뭐 나의 아저씨, 뭐 별에서 온 그대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환타지 소설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다 의식의 변화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읽었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기억나십니까? 그냥 그죠?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성인이 돼서 어떤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미운 오리 새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죠? 이 정체성에 대한 어떤 하나의 고민이 안데르센이라는 개인의 고민일까요?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한 인간이 그죠? 정체성에 대한 의심과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드라마죠.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부모를 잃고 그죠?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그죠? 자신을 찾아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의식의 여정을 표현한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에 열광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유람선의 승객이고 각자는 의식의 발달을 위한 경험들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될지를 조금 알면 지금 내가 겪는 경험들이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뭐 아니면 자책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필요한 경험의 일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가치 체계들이 저는 좀 의식의 발달을 공부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좀 그렇게 납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서론만 해도 굉장히 길죠. 이 서론의 의식의 발달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잘 산 인생이 뭐고 못 산 인생이 뭔가 우리는 되게 얼마만큼의 성공을 했냐 또 뭐 얼마만큼 좀 인생을 행복하고 재밌게 살았냐 이렇게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얼마만큼 의식의 단계를 향상시켰냐 그게 진정한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가 있길 바라면서 또 향후에 오늘 다 드리지 못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다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